첫 번째 핫피플 3인방 주인공은 양문석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명확합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딸 명의로, 그것도 대구까지 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쓰는데 보탰던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1심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가 모두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정면으로 어긋나죠. 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 항소심도 유죄, 특가법상 사기 혐의 유죄, 선거법 위반 유죄, 특가법상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이죠. 벌금 150만 원.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대법에서 확정된다면 바로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양문석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해당 새마을금고가 먼저 우리에게 기획대출을 제안했다. 그리고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라 난 잘 몰랐다. 라는 취지의 글을 선거 기간 동안에 올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해명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이 걸린 걸 보면 그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건 거짓이 맞다라고 지금 유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양문석 의원이 원래 그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했었어요. 어디서 출마했습니까? 고향이 그쪽 경상남도잖아요. 통영 고성에서 2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다 낙선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사까지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그러다가 안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렇게 새마을 금고 금융기관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대출받은 거는 이건 특가법상의 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러한 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위조된 문서를 또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동행행사죄에다가 업무방해죄까지 가능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까지도 다 인정이 된 건데, 심지어 제가 재판 진행 경과를 쭉 찾아봤더니 양문석 의원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법정 구속되거나 그렇진 않고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 또 분리해서 선고를 하는데 벌금 15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낙마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형이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633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그 양문석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한 1년 반 정도 국회의원 하는 그 대가가 사실은 양문석 의원한테는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죠. 왜냐하면 6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금지시켜서 사실은 상환 능력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집이 없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미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를 구매할까 했는데 지금 그거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일으켰는데 딸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빚을 갚아서 아파트를 사는 데에 보탰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공천도 취소가 안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속도대로 하면 633 따르면 이제 금년에는 대법 확정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아마 저 지역구는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의 저 문제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가장 큰 화제성 있는 논란거리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영끌 하는데 서울에서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끌하더라도 영끌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동의하지 않지만 영끌을 하는 사람조차도 법은 지킵니다. 네. 어떻게든 자기 생활 범위 내에서 한 달에 대출이자를 얼마큼 갚을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진짜
가득가득 채워서 하는 게 영끌 아니겠어요? 영끌도 법은 지킨다. 아, 당연하죠. 영끌도 다 절차와 법을 따라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끌어내는 거지. 저건 영끌인데 불법 영끌이잖아요. 아, 불법 영끌입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자로 했죠. 또 이런 일반 시중은행은 조금 문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른바 새마을금고에 가서,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영끌을 한답시고 사실은 법을 어기고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그걸 받아서 돈을 끌어들여서 그 돈을 안고 갭 투자를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뒤로 아마 10억 이상 올랐을지 모릅니다. 강남 어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의 자기 모순이고, 그런 분을 친명의 선봉에 서서 친명의 선봉에 서서 친문을 공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 노른자 지역구인 안산에다가 지역구 공천을 준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저 논란이 됐을 때 양문석 당시 후보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끝까지 잘했다고 자기 꾹꾹 우겼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다 음모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뭐 1심, 2심 저렇게 나왔으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이고 양문석 의원하고는 예전에 이 채널에서 뭐 패널로도 같이 많이 봤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탐하더라도 적당히 저는 법은 꼭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해명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대부분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랑 이런 거 항소 제기한 신고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내기에 대해서는 입장 아예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판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자, 박정호 의원님 아직 대법이 남아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과 강남 아파트 둘 다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양문석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 용도 외 목적 사업자 대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행적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만 특별하게 딱 공소권 기소를 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발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서 다투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날 거고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대법원 특히 이런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예가 요즘 좀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항소심 유죄는 받았지만 이제 아직은 뭐 무죄로 되고 있고 의원직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보십니까? 네, 뭐 통계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상고심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양문석 의원 본인은 사실 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뭐 대출 중개인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인 이런 사기에 기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본인의 주장을 이제 대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탑10 반환점을 돌았고요. 오랜만입니다. 이 사람 바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양문석 의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뭐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검찰이 판단했던 간격은 컸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랑 이런 거 항소 제기한 신고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내기에 대해서는 입장 아예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판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까지 가겠다. 양문석 의원이 오늘은 별다른 기자들 앞에서 말은 없었는데
특가법상 사기 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러니까 사기 대출 의혹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이 유지됐는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혹은 당선 무효형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다음에 증거가 너무너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 경험상 1심하고 항소심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대법원에서 그 형이 바뀔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경우도 있는데 1심하고 항소심이 동일한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왜 그런가? 그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법적인 판단만으로 이게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당선에 그 영향이 없는 그런 형으로 깎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정도 의미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1심 판결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장윤 변호사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1심 때도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려고 딸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거 아니냐. 재산 축소 혐의,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다. 단순 부지로 치부하기 어렵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정혁진 변호사의 생각은 이 대법원, 마지막 대법원 판단에서 이번에 당선 무효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셨는데, 특히 재판부가 보는 부분이 허위 SNS 게시, 단순 억울함을 넘어서 허위 내용이 있다. 이 재판을 받는 과정과 이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태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혐의로 이게 적시가 됐으니까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SNS에 이제 본인 해명을 한 부분에도 이제 허위가 관여했고 개입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유죄로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1, 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고, 아마 본인이 또 인정한 부분과 또 무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 가짜 서류를 제출한 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죄를 1, 2심 공통으로 받은 부분이 있고요. 아마 법률심이라서 이제 통계상 상당히 이게 뒤집어지는 비율 자체가 떨어지는 건 또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다만 본인으로서는 이 형이 확정되게 되면,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은 상실이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기 위해서도 또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다투기 위해서도 상고심 가는 방향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장 변호사, 상고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상고심이요. 일단 이제 민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예. 상당히 간단하게 간이한 방식으로 좀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송법성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형사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인신과도 관련돼 있고 정말 신변과 밀접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형사에서는 가급적 뭐 빨리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혐의가 또 여러 가지기도 하고 법리적으로는 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아마 시간은 다소 좀 지연되고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양문석 의원의 이른바 이 사기 대출 의혹.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고 수사를 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민주당은 양문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직 의원 신분입니다. 정치적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과거 총선 기간의 양문석 의원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 그걸 비교를 해 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갚아나가겠다는 항소심에서도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거는 아까 전혁진 변호사와 장영 변호사께 공의 질문을 드렸다면 이런 부분 같아요. 서영주 대표님.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기를 이건 또한 총선 과정에서 왜 무리하게 공천을 줬냐. 이거 다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모든 공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 당시 이제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정치적으로 물을 수 있겠으나 사실 그 모내기를 할 때 뭐가 건강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심습니까? 이 자란 별을 보고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천이란 게 100% 완벽하게 대하는 당이 없어요. 일단 근데 작은 논란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근데 공천은 사실상 불법 대출보다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의 태도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당시 양문석 의원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좀 무리한 공천이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당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또 공격수로서의 어떤 자질을 인정받아서 공천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당이 여러 가지 공천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훈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양문석 의원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어떤 대상이었냐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비판의 대목이 있지요.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2심에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재명 당시 대표, 지금 대통령의 책임을 운운하기보다는 예. 당의 공천 시스템의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의원이었습니다. 5위의 주인공,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뭐 김의겸 의원 또 얘기도 소환이 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의겸 의원 관련해서 왜 흑석 선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흑석 선생에 이은 잠원동의 그 아파트잖아요. 잠원 양문석 선생이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조금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2022년에 저 31억의 이제 아파트를 사잖아요. 양문석 후보 부부가. 그런데 그 딸이 11억 정도 새마을 금고에서 왜 사업자 대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매달 일단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왜 주택담보대출 그 가계부채 이 억제를 한다,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정책으로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어떠했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 딸은 그 당시에 이 가계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월 한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내야 되니까 저 11억 원의 원금 플러스 이자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돈을 월 뭐 이자만 내왔다. 그래서 지금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이자만 상환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문석 후보 부부는 시세 차익만 최대 12억 정도를 본 거 아니냐. 그렇지요. 31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한 뭐 많게는 43억 간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새. 장유민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이 정도 되면 양문석 후보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그냥 편법적이었다,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당시에는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이 막혀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때 이자 상환 방식도 이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보다 훨씬 유리했다라고 언론에서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또 그 이자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 낸 부분도 또 법률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혹에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고 뭐가 잘못했고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저는 국민과 유권자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억 원에 대한 월 양문석 후보는 이 이자만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때 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근데 지금 그 사업자 대출도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런 논란인데 어쨌든 월 이자만 내다가 지금 3년 사이에 시세 차익을 한 많게는 12억 원 정도를 본 거 아니냐? 자, 오케이 좋다. 그러면 월 이자가 1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352만 원인데 양문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자를 나의 아내가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여세 낸 거 공개하시오. 증여세 내지를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낸 거 공개하시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영원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라고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도 나름대로 그 대출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그렇게 대출을 받았으면 이것은 사기 대출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이것은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그다음에 사후의 상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고 속여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 순간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속인 것은 아니고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규정에 위반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했으면요. 그것은 죄명만 바뀌는 것이죠. 아이고.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든 이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이제 일반인의 용어로서는 사기 대출, 속여서 대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기꾼이냐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아까 약간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런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 멀쩡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몰아갑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겠습니다.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가짜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양문석 후보는 이번 이 대출과 관련해서 뭐 사기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기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양문석은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문석 후보님, M1 사람들 뭐 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또 맞대응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기의 행동을 사기 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가짜 서류 만들어서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겁니다. 저를 고소하라고요. 왜 아직까지 저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기 대출 맞아요. 사기친 거 맞아요. 사기 쳐놓고 감히 국민을 협박합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저를 고소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직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내일 그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발언입니다. 내일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양문석 후보를 사기대출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이 뭔가 봉투를 하나 들고 검찰 청사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이번에 뭐 하나 맡았죠? 다름 아닌 2조 심판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자격으로 오늘 양문석 후보를 사기 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윤비 변호사님, 사기죄 고발, 글쎄요, 양문석 후보 좀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형사 절차가 이제 네. 개시가 됐으니까요. 그 절차에 임하는 부분이 또 한 축이 있을 거고 새마을금고에서도 내부 감찰 등에 착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에서도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를 했는데 양문석 후보가 이제 언론학 박사고 이제 방심위원 등등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언론 관련해서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그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매출 대비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으로 실질적인 좀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는 입법 논의가 지난 국회에도 있어서 아마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이 본인을 검증하는 언론사를 향한 경고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신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양문석 후보의 이번 논란은 단순히 뭐 의혹, 정치권의 공방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게 됐습니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으니까요.